자, 두 번째 텔레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은 다들 익숙하게 알 텐데요. 과연 텔레비전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탄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어떤 히스토리,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비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런 텔레비전 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오래된 이런 텔레비전인데, 예전에 텔레비전 초창기에는 다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텔레비전은 이 그리스어로 멀리 있는 것을 의미하는 텔레, 그리고 라틴어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비전, 그래서 텔레비전입니다. 멀리 있는 텔레의 의미와 보는 것을 의미하는 비전의 결합, 바로 텔레비전이죠. 원거리에 존재하는 대상을 이 정기적 신호인 전파로 변환해서 거리와 무관하게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파 수신이 가능한 이런 수상기가 있다면 장소와 무관하게 어디서나 이 시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청자에게는 이 즉시성, 동시성, 그리고 현장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전달을 할 수 있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텔레비전도 계속 꾸준히 이 발전을 해왔는데요. 초창기에 1878년 이 독일에서 브라운관이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이 액정 디스플레이, LCD, PDP 패널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회사인 삼성과 LG가 40인치 이상의 LCD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발광 다이오드, 우리에게 익숙한 LED 있잖아요. 그 LED가 이 LED TV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색 재현율, 그리고 얇은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해서 굉장히 뛰어난 어떤 디스플레이로 발전이 되었고요. 그래서 OLED, 그리고 QLED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발전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TV는 1966년도에 이 금성, LG에 전시를 할 수 있는 이 금성에서 만든 흑백 브라운관 TV, 바로 VD191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재밌는 이 텔레비전 역사를 우리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CF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나이는 최소... 이 광고는 무려 1975년의 텔레비전 광고인데요. 이렇듯 99,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TV를 살 수 있던 시절부터 이불 마냥 접어서 널어놓을 수 있는 TV가 나온 현재까지. TMT, 오늘은 TV에 관한 썰들을 한번 쭉 재밌게 풀어보도록 할까요? TV는 1956년 5월 HLKZ-TV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을 방문했던 방송기술자 황태영 씨가 뉴욕의 한 호텔에서 뒤주도 아니요 문갓도 아닌 괴물 TV를 처음 만나 마치 번개에 맞은 듯한 충격을 받고 한국 도입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5번째, 아시아에서 4번째로 TV 방송을 한 나라로 기록되었답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1966년 최초의 메이드 인 코리아, LG전자의 전신, 금성사에서 최초의 TV가 나왔죠. 초기 금성사에서 계약한 TV의 공급량은 약 1,000대였으나 출시 이후 열흘간 약 2만여 건에 달하는 구입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금성사의 첫 국산 TV는 이렇듯 대성공을 거두며 TV 보급률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기의 TV들을 보면 모두 이처럼 뚱뚱하고 덩치가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형태의 TV를 CRT TV라고 합니다. CRT가 뭐냐고요? 브라운관 TV라고 하면 아시려나? CRT TV는 TV 뒤쪽의 전자총에서 쏜 전자빔이 스크린 유리에 칠해진 형광물질을 자극해 빛을 발생시켜 화면을 표시합니다. 이때 전자총과 스크린 사이에 충분한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뒤통수가 뚱뚱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 CRT TV, 즉 브라운관 TV의 형태는 2000년대 초반까지 TV 시장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 TV도 1968년까지 세대당 보급률은 2.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배드 한민족 공동체 정신과 문화를 가진 정 많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제보자라고 그 집에서 가장 먼저 샀어.
마을 사람들이 전부 저녁만 먹고 나면 그 집에 가서 둘러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그랬지. 아폴로 11호가 발사된 날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남산 야외음악당에는 무려 10여만 명이 몰렸다고 해요.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내 고향 사랑방에 텔레비전과 라디오 보내기 운동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텔레비전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지붕 위로 삐죽 솟은 텔레비전 안테나는 나 부자요 하며 그 집안의 재력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서 그 집은 좀도둑의 목표가 되기도 했어요. TV를 전문적으로 훔치는 절도단도 있었다고 하니 말다 했죠. 그리고 드디어 70년대 들어서 텔레비전 붐이라 불리는 TV의 대중화가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용어가 바로 안방극장입니다. TV를 구입한 각 가정은 안방에 TV를 놓았고 이제 가족 단위의 시청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화는 한편으로는 마을 공동체의 약화에 영향을 미치며 TV가 이웃 간의 교제를 감소시킨다는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 모든 이슈를 싹 잊게 만들 파격적인 TV가 나오는데요. 바로 컬러 TV입니다. 1977년 금성사에서 국내 최초로 컬러 TV CT818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80년 국내 컬러 TV 방송이 시작되면서 컬러 TV를 구입했느냐가 자연스러운 안부 인사가 될 정도로 컬러 TV는 선풍적 인기를 끌었는데요. 여튼 컬러 TV의 등장으로 기존의 흑백 TV는 고물 시장에서조차 집값을 받기 어려운 몇천 원짜리 천덕기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각 가정에서는 헐값으로 처분하느니 애들 방에 두고 쓰자 하며 TV를 2대 이상 소유하는 가정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덕분에 아이들만 웬 떡이냐 하며 신나게 되었죠. 당시 복싱 경기가 유행이었는데 컬러 TV로 경기를 보게 되면서 붉은 피를 보는 것이 과연 시청자들의 정서에 괜찮은가 하는 지금 시점으로 보면 귀엽기만 한 의문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 이후로 눈부신 기술적 발전을 이루어냈는데요. 바로 PDP-TV와 LCD-TV가 TV사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PDP-TV는 일명 벽걸이 TV라고도 하는데요. 얇디 얇은 PDP-TV가 나오자 뚱뚱하고 무겁기 짝이었던 CRT-TV를 사용하던 사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영업사원들은 PDP-TV를 사면 집 1평을 더 준다 하고 홍보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기존의 CRT-TV보다 훨씬 선명하고 더 큰 화면으로 더 생생한 움직임 표현이 가능해져서 사람들이 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러나 이 PDP-TV를 역사 속으로 묻어버린 TV가 있었으니 LCD-TV가 그 주인공입니다. CRT와 PDP-TV가 발광체로 화면을 표현하는 형식인데 반해 LCD-TV는 뒤에서 빛을 쏴 액정 디스플레이에 투과시켜 화면을 표시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LCD 방식이라고 합니다. PDP-TV는 분명 기존의 뚱뚱한 CRT-TV에 비해 얇고 큰 화면을 가졌으나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냉각팬의 소음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기도 했는데요. PDP-TV는 결국 LCD-TV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결국 국내외 대부분의 TV 제조사들은 PDP-TV 생산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뚱뚱한 TV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얇고 큰 TV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이 TV에도 예상치 못한 위기라는 것이 언뜻 찾아오나 싶기도 했는데요. 걸어다니는 내 손 안의 TV DMB라는 공상과학 영화에나 등장할 듯 하던 것이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TV가 없는 세상이 오겠어 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했는데요. 스마트폰이 등장하며 또 한 번 영상 시청의 판도는 바뀝니다. 내가 원하는 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은 지금도 스마트폰의 큰 장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하지만 이대로 죽을 순 없다. TV는 수동적인 역할만을 강요하는 집안의 어르신에서 벗어나 부활을 시도합니다. 더 좋은 화질, 고화질, 초고화질, 좀 더와 같은 요구에 이 이상은 불가능해 하며 LCD-TV가 털썩하며 화질의 한계에 다다른 순간 해상처럼 OLED TV가 등장합니다. OLED TV는 LCD TV와 달리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는 특징 때문에 더욱 얇은 두께로 제작이 가능한데요. 특수유리나 플라스틱을 이용해 무려 활처럼 구부리거나 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OLED TV는 화질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유명한데요.
자체 발광을 하는 물질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블랙 표현이 가능해 더 무한한 명암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하네요. 최근에는 무려 8K 화질의 OLED TV가 나왔다고 하는데 마치 찬란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기분이 아닐까 싶네요. 이 외에도 스마트 TV, IoT 기능이나 AI를 탑재한 OLED TV 등 TV의 발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TV와 인터넷을 결합시킨 스마트 TV를 통해 언제든 편히 원하는 영화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고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와도 연결하여 그 폭은 더욱 넓어졌죠. 어쩌면 안방극장의 시대가 다시 오려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또한 IoT 기능을 통해 타 기기들과 연결되며 가정 내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확연히 굳혔습니다. 저도 귀가하자마자 씻기도 전에 늘 외치는 말이 있는데요. 하이 LG, TV 켜줘. TV는 이처럼 단순히 프로그램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TV 자체의 기술로서 이미 TV 그 이상의 존재가 된 것이 아닐까요? 이렇듯 거듭되는 변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 TV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TV의 역사 또한 인간사만큼이나 흥미롭고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이제 집에 있는 TV가 새삼스레 대단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TV들이 또 얼마나 등장하여 TV사의 커다란 획을 긋게 될지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TV 보러 갑니다. 네. 굉장히 좀 텔레비전의 어떤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OLED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OLED는 기존에는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는 LCD가 있었어요. LCD는 그래서 항상 뒤편에 백라이트를 포함을 시켰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LCD의 이 아주 단점 중에 하나가 백라이트가 이제 노후가 되다 보면 색깔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색깔이 변해서 뭐 노랗게 변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OLED는 LCD랑 다르게 이 전기가 흐르면 유기물질이 스스로 빛을 내는 형태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필요 없게 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LCD TV보다 더 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응 속도는 무려 1000배 이상 빠른 반응 속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OLED는 자유롭게 휘거나 그리고 또 구부릴 수도 있게 되고 그래서 롤러블 TV는 이런 OLED의 성질을 활용한 차세대 제품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새는 그 롤러블로 해가지고 안 볼 때는 TV가 이렇게 말려 있다가 볼 때 이렇게 TV가 펴져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들 롤러블 TV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굉장히 큰 초대형 사이즈인 경우에는요, 이 가격대가 매우 높아서 이 화면 크기보다는 화질과 품질 경쟁력으로 마케팅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LED TV인데요. 이 삼성전자에서 차세대 TV로 마이크로 LED TV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라이트 그리고 컬러 필터 없이 색을 표현하고 그리고 패널의 크기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OLED보다 내구성이 이제 뛰어나고요. 그래서 TV 시장에서는 OLED 그리고 마이크로 LED, 롤러블 TV 등의 굉장히 치열한 그런 각축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OLED는 이런 식으로 컬러 필터가 있고 거기에 백색 OLED가 있고 기판이 있는 반면 마이크로 LED는요 바로 기판 위에 마이크로 LED 칩이 이렇게 포함이 된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이제 최신 제품입니다.
네, 정말 놀랍죠. 지금은 굉장히 초대형, 하다못해 그냥 디스플레이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건축의 인테리어처럼 이렇게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디스플레이가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 삼성 제품이 있다면 우리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봐야겠죠. 자,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대단하죠? 삼성은 더 월, 그리고 LG는 매그니트 이렇게 좀 이렇게 최신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쟁 가운데서도 서로 이렇게 최신 기술, 근데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 삼성, LG 이 디스플레이만한 제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어떻죠?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많은 테스트도 거치고 그래서 이런 방대한 어떤 팩토리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가 탄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영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3D TV의 어떤 탄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3D 영화 이 아바타 본 적 있으신가요? 2009년도 영화라서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는데 이 당시에 3D 영화 아바타의 영향으로 굉장히 어떤 3D 열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그렇게 3D 영화를 보는 것 대신에 안방에서 우리가 3D 컨텐츠를 즐길 수 없을까라는 그러한 생각과 욕구에 의해서 이 3D TV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TV 업체들이 2010년도 월드컵 이 특수까지 누리면서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이 경쟁적으로 이 3D TV를 양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D TV가 몰락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 물론 이제 월드컵 뭐 그 이유가 월드컵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수요가 급격히 줄었고, 그리고 3D TV가 이제 불편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특수 안경을 써야만 이 3D로 즐길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3D로 할 수 있는 이 3D 컨텐츠의 킬러 컨텐츠가 좀 부족했고, 그리고 이 3D 컨텐츠에 대한 투자에도 좀 실패를 하게 되면서 조금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됐고요. 그리고 화면의 전멸과 같은 그리고 그 어떤 단점, 그리고 낮은 해상도 이런 단점, 이런 단점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지적이 되면서 그리고 좀 어지럽게 느껴지는 이런 또 좀 단점이 있으면서 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3D TV는 최첨단 기술이었지만 이런 편의성을 간과해서 끝내 실패한 기술로 남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 3D TV가 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국내 3D 컨텐츠 제작 업체에서 무안경, 안경이 없이도 3D TV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발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런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키오스크, 스마트폰용 무안경 3D 커버, 3D 컨텐츠 개발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계를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안경 3D TV에서 기존의 3D 컨텐츠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변환 작업이 좀 필요한 그런 좀 변환 과정을 추가로 거쳐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개념 중에 이 해상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해상도는 이 화면을 구성하는 전체 픽셀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좋다라는 말 많이 여러분들 하시고 들어보셨죠? 해상도가 좋다라는 말 자체는요, 픽셀이 얼만큼 있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이 정밀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는 수평 주사선과 수직 주사선의 곱의 형태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픽셀은 뭐냐? 픽셀의 양이 해상도인데, 픽셀은 뭐냐? 픽셀은 각 주사선이 교차하는 그 화면의 한 점을 픽셀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모니터나 TV, 이 디스플레이 보면 여기에 하나의 점과 같은 이 조그만한 하나가 픽셀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보면은 이렇게 뭐 화면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치면요, 몇 픽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일반적인 풀 HD가 1080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1080 픽셀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은 가로가 아니라 세로, 가로 대신에 세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수직 주사선을 기준으로 의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로는 당연히 1920 픽셀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지금 16대 9 비율로 맞춘다면은 1080 픽셀, 이 수직에 해당하는 그 픽셀 수를 가진다라는 거는 이 1920개의 가로 픽셀 수를 가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해상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바로 1920 픽셀 곱하기 1080 픽셀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디스플레이 해상도 값이 나오겠죠. 물론 이 1080p 이상이 되는 그런 고품질의 이런 디스플레이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주사입니다. 주사는 2차원 영상을 1차원 정보로 변환하여 화면에 전송하는 방법인데요. 이 주사선이 뭐냐면 1차원 영상 정보를 나타내는 수많은 선을 주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사선은 화소 또는 이 픽셀의 집합으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화면은 수많은 주사선의 집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화면 왼쪽의 시작점부터 오른쪽 끝까지 영상 화소가 연결되면 하나의 영상 화소선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끝나면 다음 줄로 내려오고 계속 반복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으로 영상의 화소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한 줄 표시하고 그 다음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해상도의 표준인데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해상도도 계속 어떤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이런 고해상도를 요구하는 그런 니즈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탄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주사선 기반 해상도의 대표적인 표준이 VGA, 슈퍼 VGA 이렇게 하는데 VGA는 지금 보면은 깜짝 놀랄 텐데요.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800 곱하기 600 정도의 해상도, 그리고 XGA는 1024 곱하기 768의 해상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모니터도 좀 작았고 그리고 1024 곱하기 768만 하더라도 이게 거의 그 당시의 표준일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HD TV 화질의 표준 등급이 바로 SD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SD가 852 곱하기 480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보통 6년 주기에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그 후에 HD, Full HD, SD 다음에 HD만 하더라도 720p잖아요. 720p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1280 곱하기 720이에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는 Full HD가 표준처럼 사용이 됐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디스플레이 모니터는 Full HD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QHD, 그 다음에 UHD, 울트라 HD죠. 그래서 이게 4K를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4K가 QHD는 건너뛰고 4K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대표 그런 표준처럼 자리를 잡고 있어서요. 4K가 지원이 되는 디스플레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또 기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TV도 4K를 지원해주는 TV가 많이 팔리고 있죠.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8K까지 나왔습니다. 8K는 더 고품질의 그런 해상도를 가지는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되겠죠. 자, 다음은 헤르츠 향상입니다. TV에서 헤르츠는 무슨 의미냐면요. 사용자가 그 시청하는 영상이 변하는 횟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프레임 비율 그리고 속도와 동일한 개념으로요. 여기 이제 우리가 모니터나 이런 거를 이제 구매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60Hz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60Hz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1초에 60장의 화면을 이렇게 변하는 횟수가 있을 텐데 1초에 60장의 화면을 보여주는 형태의 그런 속도를 가진다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크면 헤르츠의 숫자가 크면요. 동일한 시간 동안 영상 재생 빈도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잔상이 없이 선명한 화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니터가 60Hz면요. 1초에 60장인데 고주사율, 최근에는 이제 어떤 그 FPS 게임, 여러 어떤 게임들을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 게임들을 1초에 60장으로는 좀 부족한 거예요. 잔상이 남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지 못해서 게임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주사율로 144Hz에 해당이 될 정도의 그런 모니터를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240Hz까지도 제공을 하는 이런 모니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 다음에 TV 엔진입니다.
초당 60장이 전송되는 이 디지털 방송 신호를 선명하게 처리하게 하는 그 기술. 그래서 하나의 화질 개선 칩에 이제 결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기술을 우리가 수입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에 국내 업체들이 독자 기술을 개발하여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TV 엔진은 초당 60장의 방송 신호를 예측을 해서 초당 240장의 프레임으로 확장을 하는, 그래서 240Hz로 좀 확장을 할 수 있는 기술로 화질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TV 엔진이 1초당 480장 속도로 구현하는 480Hz 기술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거의 지금 480에 육박하는 이런 기술들이 등장한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엔 PPI라는 개념입니다. PPI라는 용어는요, 뭘까요? PPI. PPI가 높을수록 픽셀이 더욱 조밀하게 있어 고해상도를 지원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에 지금 현재 10개 중에 10 PPI라고 합니다. 10 PPI는요, 10 by 10에 지금 지정된 그 제한된 공간에 10 by 10의 픽셀 개수를 가지고 있죠. 근데 20 PPI가 되면요, 지금 제한된 크기 안에 20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픽셀이 PPI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 있어요? 픽셀이 굉장히 조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더 동그라미에 가까운 형태로 고해상도의 어떤 표시를 지원을 해주겠죠. 그 아날로그 시대에는 브라운관 TV 자체가요 40인치 이상 제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HD TV의 수평 주사선이 1080으로도 충분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준처럼 1080을 가지는 그런 어떤 그 표준으로 TV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대화면 TV 시대가 되어서요. TV 보면 요새 집에 가지고 있는 TV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120인치 이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60인치 이상, 75인치 뭐 이렇게 두고 120인치도 이렇게 이상이 되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HD TV가 영상을 충분히 재생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해상도에서는요, 단위 면적을 배제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화질을 비교하기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DR입니다. HDR. 이거는 고실감 영상인데요. LCD는 약 70%의 색 재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LCD에는 색을 우리가 표현하는데 우리가 정말 실제 존재하는 그런 색을 얼만큼 잘 재현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때 LCD는 70%만 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의 색은 표현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OLED 시대가 오면서 100%에 가까운 색 재현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온전한 색을 그나마 100%에 가까운 형태로 우리가 나타내서 살펴볼 수 있게 된 거죠. 양자점 기술을 응용한 QLED의 경우에는요, 비슷한 수준의 높은 색 재현율을 보여준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존 용선보다 명암은 10배나 그리고 색감은 2배나 더 풍부하게 표현하는 그런 고실감 영상 HDR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눈도요, 좋은 걸 한번 맛보면 그거보다 안 좋은 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눈이 그만큼 이게 욕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정말 더 좋은, 정말 더 크고 고품질의 고실감의 색 재현율도 100%를 넘는 뭐 이런 그 어떤 고실감을 이게 눈이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삼성 갤럭시 노트 7에서 최초로 HDR 기술을 지원을 하면서요, 실감 영상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HDR은 SDR에 비교해서 얼만큼 많은 색 재현율을 가지냐를 이렇게 그림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고색 재현율인데요. 디스플레이의 색 재현율을 향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을 이제 통칭하는 용어가 이제 고색 재현율입니다. 색 재현율은 색의 세 가지 속성, 바로 색상, 채도, 명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이렇게 지정을 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색 재현율 100%는 이 표준으로 지정한 수준의 색 재현 범위 전체를 재현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즉 색 재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색상을 표현해서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에 가까운 색을 재현할 수 있다. 근데 이 재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서면 좀 과장된 형태로 나타내겠죠. 그리고 TV 디스플레이의 색 재현율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준이 바로 컬러 볼륨입니다. 컬러 볼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컬러 볼륨의 증가는 밝은 공간에서 HDR 영상을 생생하게 출력한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 볼륨이 얼만큼이냐, 얼만큼 증가되냐, 얼마나 크기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되었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색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sRGB 색 규격이 이만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어도비의 RGB 색 규격이 이만큼. 네, 그리고 이 전체는 이제 규정된.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의 색 영역을 가지냐에 따라서 색을 얼만큼 표현을 잘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DR 명암 보정 기능입니다. 이거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밝음과 어둠을 보다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 명암 보정 기술은 그 컨텐츠 HDR 기술은요, 이전의 디스플레이가 표현하지 못한 사실적 화면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냅니다. 그래서 기존 TV보다 10배 이상 밝고 50% 이상 더 많은 색을 표현하는 차세대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HDR10 플러스 규격이 나와서요. 이거는 대비도가 높은 화면을 구현하는 다양한 영상 기술로 HDR 렌더링을 의미를 합니다. HDR10 플러스는요, 동적인 색조 매핑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보시면 그냥 HDR10이 있고 HDR10 플러스가 있는데 각각의 화면마다 조금 다른 형태의 이 구성을 가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고정형 방식을 사용하는 HDR10에서 지금 이게 고정형이죠. 영상의 컨텐츠 밝기에 따라서 각기 다른 톤을 적용하는 HDR10 플러스가 있습니다. HDR10 플러스는요, 표현되는 색마다 각기 다른 톤으로 이제 조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돼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렌더링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LED는 지금 현재 TV나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중인데요. 스스로 이제 자체 발광, OLED 스스로 빛을 내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암 표현이 풍부하기 때문에 HDR 기술도 충분히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재 생산 비용이 좀 높고 수분이나 산소에 노출되면 소재 특성이 좀 변하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버닌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동일한 이미지 글자가 정지된 상태로 계속 장기간에 노출이 되면요. 이 같은 이미지를 반복하게 되면 일부 색상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그리고 화면을 끄거나 다른 화면을 보고 있어도 미세하게 화면에 잔상, 얼룩이 남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뭐 전화, 연락처,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이 뒤에 배경에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잔상이 남아 있죠. 이게 바로 버닌 현상인데요. OLED는 이런 버닌 현상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OLED는 이제 퀀텀 닷 기술로 이 OLED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이게 가능한 기술이 됐는데요. 퀀텀 닷은 이제 그 지름이 수 나노미터 이하의 크기의 초미세 반도체 입자를 퀀텀 닷이라고 합니다. 자, 퀀텀 닷은 여기 보면 이게 닷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거는 기존에는 1600만 개의 색 표현이 있다면 이 퀀텀 닷을 통해서는 10억 개 색의 표현이 가능한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반도체 입자를 형성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나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색상이 빨간색, 녹색, 파란색으로 이제 변하는 그런 특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텔레비전의 이제 특징인데요. 텔레비전의 특징이 이렇게 6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일상적인 매체다. 그리고 제한적인 전파를 이용하는 매체다. 그리고 시간적 제약을 갖는 매체다. 그리고 공적인 성격을 갖는 매체. 그리고 동시성, 즉시성, 현장성을 갖는 매체다. 그리고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매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요. 일상적인 매체,
이 텔레비전을 왜 일상적인 매체라고 하냐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텔레비전이 지금 모든 가정에 하나 이상이 있는 정도로 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이나 뭐 다양한 어떤 디바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TV를 굳이 텔레비전을 굳이 이 어떤 가전제품을 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 텔레비전은 1인 뭐 1인 1가구 1가구에 네, 1가구에 적어도 한두 개씩 이상 존재하는 그런 텔레비전이죠. 그리고 격리된 공간에서 익명의 다수와 함께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거실에서 가족, 친구 또는 혼자 시청하는 이런 일상적인 매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즐기는 매체이기 때문에 다룬 내용도 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소재를 사용해서 좀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한적인 전파를 이용하고 있죠. 텔레비전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신속하죠. 왜냐? 우리가 동일한 예를 들어 스포츠 중계를 보고 있어요. 스포츠에 대해서 축구 경기를 다 같이 보는데 누구는 축구 뭐 경기를 더 일찍 보고 누구는 늦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신속하게 동일하게 이렇게 한 번에 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시청자에게도 빠르게 이제 영상을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파는 좀 유한하기 때문에 특정 기관의 채널이나 주파수를 할당받아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텔레비전은 시간적 제약을 갖는 매체예요. 이 공중파를 사용하는 텔레비전은요, 이 편성표가 있습니다. TV 편성표가 있어서 방송을 이 시간에 맞춰서 방송을 내보내죠. 그래서 시청자가 만약 그 방송을 그 특정 시간대 하는 방송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은요, 이전에는요, 동일한 방식으로는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기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시간 한번 놓쳐서 못 보면 다시 볼 수 없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적이 있었죠. 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매체는 바로 인쇄 매체가 그런 게 있죠. 신문, 잡지, 책 언제든지 시간 제약 없이 내가 원할 때 볼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다시도 볼 수 있는 그런 특징과는 좀 상반된 매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IPTV로 녹화도 되고 인터넷으로 다시 볼 수도 있고 하다못해 방송국에서 이 다시 보기 기능을 서비스로 제공할 정도로 언제 어디서나 이 볼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을 넘어서는 매체가 되어지고 있죠. 자, 그다음에 텔레비전은 공적인 성격을 갖는 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 전파 자체가 공공의 소유물이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시청을 하기 때문에 방송 내용도 공적인 성격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내용 자체가 공개적이고 공공적이고 사회적이어야 하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언어와 내용으로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공통의 관심사를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인물,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이런 유재석과 같은 인물이 이런 공적인 지위를 갖는 공인으로 불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텔레비전, 공적인 성격을 갖는 매체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인물 자체도 공적인 지위를 갖는 어떤 공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성, 즉시성, 현장성을 갖는 매체예요. 텔레비전이 동시성, 즉성을 바탕으로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고 그리고 분산된 다수의 시청자들이 동시에 동일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그렇게 뭐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동시성, 즉시성, 현장성에 따라서 허구의 드라마도 마치 현실적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매체예요. 텔레비전은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시청하는 매체이고, 그리고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텔레비전에서 말을 잘못했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사회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그런 또 뭐 굉장히 중요한 이 어떤 매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잘못된 취재로 엉뚱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TV에서 버젓이, 뉴스에서 버젓이 어떤 거짓된 이런 정보를 전달하거나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좀 뭐랄까요? 안 좋은 이런 영향이 퍼질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공인이 언행을 좀 조심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사실이냐, 그 페이크 뉴스 이런 것들을 전달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속하게 전달한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위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정보가 전달이 되게 되면 이 영향력이 높은 매체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 자체가 잘못된 정보를 빨리 퍼뜨리는 영향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텔레비전의 사회적 역할로는요, 문화적 기능, 오락적 기능, 그다음 설득 기능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이제 다양한 문화 영역을 다루면서 문화 양식을 전달하고 또 한 사회의 문화를 계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문화적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이런 주도적인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오락적 기능도 있는데요. 우리 예능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인기도 많고. 근데 예능 프로그램에 맞는 어떤 강화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일을 열심히 하다가 퇴근하고, 그리고 기분 전환도 하고 싶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기도 싶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텔레비전을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나 코미디, 춤, 스포츠 등의 오락성 프로그램은요, 대중의 감성은 살리고 대중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설득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이제 텔레비전의 설득 기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광고, 홍보입니다. 광고나 홍보가 결국엔 뭐예요? 구매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이런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는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 텔레비전을 통해 내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을 국민적인 여론을 좀 수렴만 하고, 그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어떤 용도로 매체로 텔레비전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국민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홍보물 만들어 설득하기도 하고, 그리고 광고가 대표적으로 특정 기업의 서비스나 상품을 알려주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텔레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